10년입니다. 저는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을 곁에 두고도 생과부처럼 살아왔습니다. 저는 52세 민영입니다. 제 옷장을 들여다보신다면 값비싼 실크 드레스와 에르메스 가방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인 한남동의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을 들여다보신다면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폐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밤 서울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깨끗이 씻고 샤넬 넘버 5 향수를 뿌렸습니다. 고전적인 매혹의 향기입니다. 저는 와인 빛깔의 실크 슬립을 입었습니다. 최상급 실크가 차갑게 피부를 스치며 아직 시들지 않은 50대 여인의 곡선을 감쌌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55세인 제 남편 성우는 문을 등지고 누워 휴대전화 화면에 코를 박고 시시한 유머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올라가 뒤에서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슴을 남편의 등에 밀착시키며 남자의 온기나 반응을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았습니다. 여보. 제가 속삭이며 그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성우는 불에 대기라도 한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침대 반대편 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씨, 뭐 하는 거야? 나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 허리도 끊어질 것 같다고. 당신은 나이를 먹고도 왜 그렇게 밝혀? 나 좀 자게 내버려둬. 그 말은 얼음물을 제 얼굴에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요? 밝힌다고요? 저는 텅 빈 침대 한가운데 덩그러니 누웠습니다.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고 군살이 흐물거리며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데도 개기름이 흐르는 등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남자의 냄새가 아니라 정체된 냄새, 묵은 술 냄새, 그리고 가장 노릇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패배자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고 스스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성훈은 10년째 성기능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거나 아내를 위로하는 대신 그는 정서적 학대를 택했습니다. 그는 제가 매력이 없어서라며 탓하고 늙었다고 비하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비싼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름답고 고급스럽지만 먼지가 쌓여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가구 말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햇빛과 물이 부족해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햇빛이 제가 감히 꿈도 꿔선 안 될 사람에게서 비칠 줄은요. 제 시아버지인 박 회장님은 올해 72세입니다. 일찍 상처하고 홀로 기업을 일구며 성훈을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아들과는 정반대로 박 회장님은 힘의 화신이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철저한 식단 관리와 냉철한 이성으로 그룹을 경영하셨습니다. 이 집안의 두 남자 사이의 대조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그 주말 저녁 식사 자리, 공기는 여느 때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우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얼굴이 붉었고 손놀림이 둔했습니다.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들고 마시려다. 방탕한 밤 생활의 후유증인 수전증 때문에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쨍그랑. 국그릇이 식탁으로 떨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하얀 식탁보와 나무바닥으로 튀었습니다. 아씨, 빌어먹을. 성훈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그릇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민영아, 당신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남편 해치려고 이런 싸구려 그릇 사다 놨어? 그는 또 제 탓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 식당 구석에 있는 큰 나한송 화분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화분이라 옮겨야만 닦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히고 전 먹던 힘을 다해 화분을 밀어보려 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성훈은 여전히 앉아서 양복에 묻은 국물 자국을 휴지로 닦으며 욕설을 중얼거릴 뿐 아내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었습니다. 비켜라. 청동 종소리처럼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방금 운동을 마치고 오셨는지 땀에 젖은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 차림이었고 힘줄이 붉어진 근육질 팔뚝과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도움닫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한 손으로 화분 입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바닥을 받쳤습니다. 헙! 그는 50kg에 달하는 무거운 소나무 화분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팔뚝의 근육들이 조각상처럼 단단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화분을 옆으로 옮겨 소리도 나지 않게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남자의 땀 냄새, 남편의 시큼한 술 냄새와는 전혀 다른 그 야성적이고 활기찬 냄새가 코를 찌르자 심장이 엇박자로 뛰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들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밥그릇 하나 못 드는 놈이 무슨 가장 노릇을 하겠다는 거냐? 그가 호통치자 성훈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누라가 저렇게 끙끙대는데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무능한 놈을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라, 그건 일하는 사람들 시켜라. 올라가서 쉬어. 이런 힘든 일 하다가 손 다 망가진다. 그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제 손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제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시선을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급히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거운 화분을 번쩍 들어 올리던 시아버지의 단단한 팔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것이야말로 남자였습니다. 저것이야말로 기댈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제 남편은 아버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밤은 전례 없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저택의 창문 틈으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성훈은 오후 6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영이야? 나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며칠 못 올라갈 것 같아. 아버지 식사 좀 잘 챙겨드려. 저는 그가 어디 가는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문제는 핑계일 뿐 어느 술집에서 새로 만난 어린 여자와 뒹굴러 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으니까요. 넓은 저택은 빗소리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가정부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저와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밤 9시쯤 제 방 인터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영아? 박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나 지하실 사우나에 있는데 따뜻한 약초차 한 주전자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사람들은 다 갔는데 머리가 좀 아프구나. 네, 금방 가져갈게요.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 대추와 국화를 넣은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도자기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차 냄새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히노키, 즉 편백나무로 된 두꺼운 사우나 문을 열자마자 습한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편백나무 특유의 진하고 고급스러운 향기, 어딘가 감각을 자극하는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사우나실의 은은한 노란 조명 아래, 그곳은 비바람 치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욱한 수증기 때문에 눈을 가늘게 떠야 했습니다. 아버님, 차 가져왔습니다. 방 구석 나무 벤치에 박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에 흰 수건 한 장만 두른 채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72세 남자의 몸이 적나라하고 힘있게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가슴은 벌어졌고 배는 군살 없이 탄탄했으며 구릿빛 피부는 땀과 수증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어깨에 있는 희미한 흉터들은 거친 현장을 누비던 시절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노인 같지 않았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리스 신 같았습니다. 거기 두거라. 그는 눈을 감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말했습니다.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 민영아. 그가 불러세웠습니다. 네? 어깨가 너무 아프구나. 오늘 웨이트를 좀 무리하게 했나봐. 오일 좀 발라줄 수 있겠니? 손이 닿질 않는구나. 전통적인 가정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을 법한 평범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밀폐되고 뜨겁고 나무 냄새 진동하는 방 안에서는 위험한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네, 오일 가져올게요. 선반에 있던 티트리 오일병을 집어 손바닥에 조금 부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맨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뜨겁고 촉촉하며 탄력이 넘쳤습니다. 달랐습니다. 제가 매일 밤 만지던 성훈의 차갑고 죽은 생선 같은 살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손바닥 아래에서 단단한 근육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과 힘, 그리고 양기가 너무 강렬해서 제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끌미끌한 오일과 섞여 그의 살결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좋다. 조금만 더 세게 해다오. 박 회장님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좁은 나무방에 울려 퍼지는 그 낮고 굵은 소리는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손길에 만족한 늙은 사자의 그르렁거림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평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제 마음은 금기된 감정의 영역으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감정을 굶주려온 여자인 저는 이 접촉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경합골 쪽으로 옮길 때 박 회장님이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칠고 불덩이 같은 그의 손이 제 가녀린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깊고 이글거리는 그 눈은 인자한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살짝 당겼습니다. 세지는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저는 중심을 잃고 나무 벤치, 그 바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얇은 슬립 차림이었기에 제 허벅지가 그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민영아. 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아 온몸에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약초차 냄새와 편백나무 향이 섞여 났습니다. 성훈이 그놈, 참 멍청한 놈이다.
그가 제 손목을 살짝 조이며 미친 듯이 뛰는 제 맥박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집안에 보석을 두고도 지킬 줄을 몰라. 네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의 가치를 알아봐 준 것입니다. 박 회장님이 거친 손을 들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해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네가 내 여자였다면. 그는 공간에 못을 박듯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절대로 너를 그렇게 차가운 곳에서 혼자 자게 두지 않았을 거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줬을 거야. 그 말은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제 가장 깊은 갈망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당장 일어나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몸은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저를 감싸는 그의 열기와 남성적인 향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뜨겁고 소유욕 가득한 키스를 했고 입술은 관자놀이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그의 웅장한 가슴으로 저를 꽉 끌어당겼습니다. 수증기 가득한 사우나실, 폭풍우 치는 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미망인이나 다름없던 저는 그 경계를 찢어버리고 옆에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꽉 끌어안은 포옹과 시아버지의 가슴에서 전해진 온기만으로도 제 차가운 심장을 녹이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의 이성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존중과 보호의 의미를 담아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방에 가서 자거라. 좋은 꿈 꾸고.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더 끔찍한 폭풍이 저택 현관 앞에 닥쳐왔습니다. 아침 8시.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훈이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을 떡칠한, 배가 남산만큼 불러 펑퍼짐한 인부복을 입은 어린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충격보다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성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툭. 민영아, 사인해. 이혼 서류야. 그는 아버지를 보며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랑은 더 못 살겠어요. 민영이는 너무 늙었고 아이도 못 낳는 메마른 땅이에요. 여기 혜진이 제 핏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장손이라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손자가 아주 건강하게 발길질을 해요. 내연녀가 가식적인 애교를 떨며 인사했습니다. 당신 짐 싸. 노후 자금은 좀 챙겨줄 테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집 식모 노릇하느라 고생했어. 성훈이 경멸과 조롱 섞인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청춘, 그의 냉대와 비난을 견뎌온 10년이 결국 이혼 서류와 이런 공개적인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사우나실에서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찻잔을 든 차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성훈을 그리고 내연녀를 수술용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장손이라고? 박 회장님이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의사 말이 아들이래요.
성훈이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 부딪히는 소리가 넓은 거실에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벽에 걸린 유화 그림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그림을 치우고 벽 금고를 드러냈습니다. 번호를 돌려 누렇게 변한 낡은 의료기록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그 파일을 성훈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봐라. 성훈이 허둥지둥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12살 때 진료 기록이다. 박 회장님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해 너는 볼거리 합병증을 심하게 앓았고 고환염으로 양쪽 고환이 다 위축됐었지.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이 말을 더듬으며 손을 떨며 종이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네가 영구적인 무정자증이라고 진단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은 완벽한 0이야. 박 회장님은 못난 아들 앞에 거산처럼 섰습니다. 지난 40년간 숨겨왔다. 사내 구실 못한다는 소리 안 듣게 해주려고. 의학이 발달해서 기적이 일어나거나 인공수정이라도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너는 무능한 것도 모자라 멍청하기까지 하구나. 그는 사색이 된 내연녀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완전 불임인데 전연 뱃속에 있는 건 누구놈 씨앗이냐? 성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내연녀를 확 돌아보았습니다. 혜진아. 아버지 말씀이 진짜야? 너 내 애라며? 젊은 여자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실이 너무 갑작스럽게 드러나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고자였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정력 좋다며. 사기꾼. 너야말로 사기꾼이지. 성훈이 때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녀가 손을 뿌리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이거 전 남친 애다. 황금 동아줄 잡은 줄 알았더니 내실을 잡았네. 재수없어. 그녀는 가방을 챙겨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쥐처럼 순식간에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치욕으로 검푸르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훈 씨, 당신 지난 10년 동안 나보고 죽은 땅이니 알을 못 낳니 하며 비난했지. 나는 내가 쓸모없는 여자인 줄 알고 자책하며 살았어. 저는 그에게 다가가 툭 튀어나올 듯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땅은 비옥한데 씨앗이 애초에 쭉정이의 불량품이었네. 아버님, 누명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민영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박 회장님은 비굴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실망이 너무 컸으니까요. 일어나. 내 집 바닥 더럽히지 말고. 그는 책상으로 가서 미리 작성해둔 문서를 꺼냈습니다. 나는 너처럼 멍청하고 의리 없는 아들 둔 적 없다. 오늘부로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박탈한다. 신용카드, 차, 전부 반납해.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다정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영이. 오늘부로 내 며느리가 아니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쫓으세요. 성훈이 희망을 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 닥쳐. 박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민영이는 내 법적 후견인이자 이 저택과 내 지분 50%를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인이다. 그는 저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당장 이혼할 권리가 있다. 이혼 후에도 너는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저놈. 그가 성훈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너는 내 집에서 나가. 빈손으로. 1시간 후. 성훈은 옷까지 몇 벌이 든 가방을 끌고 터덜터덜 대문을 나갔습니다. 그가 남긴 오물을 씻어내려는 듯 다시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저택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더니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2층 테라스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청은망은이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0년의 감옥살이가 끝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박 회장님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찬바람에 떨고 있는 제 맨 어깨에 아직 천이 남아있는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었습니다. 그는 제 곁에 섰습니다. 든든한 어깨가 비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갔다. 그가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갔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날이 차다. 들어가자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깊은 눈동자의 관용의 바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 내가 약초차 끓여줄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거리감 있던 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지난 10년 중 가장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재킷 깃을 여미며 익숙한 편백나무 향과 남자의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우리는 처마 밑에서 서로에게 바짝 붙어 섰습니다. 이 넓은 집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입니다. 양기가 가득 찼고 진짜 기둥이 되어줄 남자가 있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여자가 있으니까요. 여자는 덩굴 식물과 같습니다. 타고 올라가 햇빛을 받고 꽃을 피울 튼튼한 고목이 필요합니다. 지지대가 썩고 약하면 덩굴은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여자가 속물이라거나 변심했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여자의 기댈 곳이 되어주지 못한 남자의 부족한 그릇과 사랑 없음을 탓하십시오. 행복은 때로 늦게 오고 가장 얄궂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썩은 것을 과감히 버릴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저마다의 푸른 하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